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학교 앞에 있는 자취방에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그 자취방을 들어간 건 2학년 2학기가 시작될 때였어. 중고등학교 때 막장으로 살았지만 고3 때 그나마 공부를 시작해서 나름 괜찮게 들어간 학교였어. MT다 뭐다 해서 형들이랑 친해지게 됐고, 형들은 한결같이 남자 인생은 군대 갔다 오면 끝이야. 군대 가기 전에 실컷 놀고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하고 학점 챙기면 되는 거야. 군대 갔다 오면 놀고 싶어도 놀 사람도 없어 이런 말을 했어. 난 그 얘기를 듣고 동기들이랑 정말 미친 듯이 놀았어. 1학년 때 성적은 정말 참담했어. 그때 내 별명은 F포였어. 얼핏 들으면 플라워사, 꽃미남 뭐 이렇게 알겠지만 이건 1학기 성적 F폭에 2학기 성적 F포개가 되면서 얻게 된 별명이었어. 2학년 1학기 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학교 끝나고 애들이랑 술 먹고 집에 와서 집 근처 친구들이랑 술 먹고 하게 되니 공부가 되지 않더라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핑곗거리지만 아무튼 2학년 1학기 땐 겨우 학고를 면할 수 있었어. 우리 학교는 학고 3개면 퇴학이거든. 1학년 때 2개 맞고 2학년 1학기 땐 간당간당하게 학고를 면할 수 있었어. 문제는 숨겨둔 성적표를 아버지께서 보시고 일어났어. 비싼 돈 들여서 대학까지 보내줬건만 까닥하다가는 퇴학 맞을 위기에 처한 날 보고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어.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안 죽은 게 용하지. 엄청 혼나고 나서 아버지는 이제 어떡할 거냐고 하시더라고. 그땐 정말 정신 못 차리는 놈이었던 난 아버지께 차를 사달라고 했어. 그리고 또 얻어맞았어. 아버진 결국 고심 끝에 대학교 변방에 자취방에 날 유배를 보내버렸어. 그게 내가 2학년 2학기 때 자취방에 들어가게 된 계기였어. 처음 자취방의 인상을 그리 나쁘지 않았어. 방 한 칸에 화장실 그리고 좁은 베란다. 겨우 내 방 크기만 한 조그마한 곳이었지만 평소에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나에겐 아담해서 좋네 뭐 이런 생각밖엔 안 들었어. 하지만 방 한편에 걸려있는 전신 거울은 뭔가 좀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했어. 방엔 옷장, 전신 거울, TV, 책상, 침대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컴퓨터 이렇게 있었어. 좁디 좁은 방 한 칸에 있을 건 다 있었어. 이번엔 제대로 공부 좀 해야겠다고 생각한 난 하고 있던 게임도 현찰로 다 정리했어. 그것도 꽤 나오더라고. 그리고 캐릭터는 그냥 오토를 돌렸어. 오토도 잘만 돌리면 용돈벌이로는 꽤 쏠쏠하거든. 자취방에 들어가고 2주 정도 동안은 괜찮게 생활했어. 가끔 친구들 불러서 자취방에서 소주도 먹고 학교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오토도 걸리지 않고 잘 돌아갔지. 사건은 자취방 들어가고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일어났어. 그늘도 어김없이 학교 갔다가 애들이랑 호프집에서 술 한잔하고 자취방에 들어갔어. 자취방은 전신 거울 때문에 좀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하긴 했지만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 컴퓨터엔 오토가 돌아가고 있었고 다음 날에 9시 수업이 있는데 리포트를 쓰지 못한 나는 밤을 새우는 거보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리포트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녁 먹고 9시쯤에 잠이 들었지. 알람은 새벽 4시로 맞춰놨어. 물론 오토는 켜놓은 채로.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게 됐어. 화장실 물 떨어지는 소린가 했는데 그런 소리는 아닌 것 같았어. 무시하고 자려고 했는데 너무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리고 오토도 잘 돌아가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돼서 난 슬며시 눈을 떴지. 아참 자취방 방 구조에 대해서 말해줄게.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어. 그리고 몸을 90도로 꺾으면 방이 있지. 침대랑 컴퓨터 책상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 침대에 누우면 머리 옆으로 책상이 있는 거지. 그리고 책상 끄트머리에 컴퓨터가 있고 전신 거울은 내 머리와 컴퓨터 사이 맞은편에 걸려 있어. 쉽게 설명해서 내 머리와 컴퓨터 그리고 전신 거울은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맞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다고 했지. 잠이 깨고 나니까 소리보단 오토가 잘 돌아가는지가 걱정이더라고. 근데 침대에서 일어나기는 너무 귀찮은 거야. 잠도 덜 깨서 비몽사몽이고. 그래서 앞에 있는 전신 거울을 봤지. 방이 좁다 보니까 전신 거울에 방이 다 비치거든. 그 전신 거울을 통해서 오토가 돌아가는지만 확인하려고 했지. 근데 뭔가 이상했어. 모니터는 켜져 있는데 그 앞에 뭔가 가리고 있더라고. 옆으로 빛은 퍼지는데
모니터 화면은 안 보이는 거야. 뭐지? 이상하다 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 고개를 돌리면 모니터는 안 보이지만 그 앞에 뭐가 있는진 보이거든. 사람이었어. 사람.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 앞에 서 있더라고. 그리고 손으로 책상을 치고 있는 거야. 그 소리의 정체는 저 미친 여자가 책상을 치는 소리였지. 3초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어. 잠도 덜 깨서 비몽사몽인데다. 이런 상황은 겪어본 적이 없어서 상황 파악이 되질 않았거든. 4초 정도 지나니까 정신이 퍼뜩 들면서 아 저거 뭐야 시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였어. 그 여자가 갑자기 나를 향해 고개를 휙 돌리더라고. 손은 계속 책상을 치고 있었어. 북툭. 나도 고개를 돌린 상태여서 나랑 그 여자는 눈이 마주쳤지. 아 정말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너무 끔찍했어. 그 여자가 긴 생머리라고 했었잖아. 앞머리도 길더라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을 정도로. 근데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그 여자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어. 일단 눈이 엄청 컸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눈꺼풀이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얼굴은 엄청 일그러져 있었어. 얼굴 전체에 고통스러운 듯 주름이 잡혀 있었지.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친 순간 여자는 갑자기 미친 듯이 책상을 치기 시작했어. 쾅, 쾅, 쾅. 난 재빨리 고개를 다시 돌리고 눈을 감았어. 처음엔 가위인가 했는데 몸이 움직이는 걸로 봐선 가위는 아닌 것 같았어. 눈 감고 아 미친 미친. 언제 없어져 아 미친 미친 미친이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 그 여자는 계속 미친 듯이 책상을 치고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 내가 누운 자리에서 컴퓨터까지는 거리가 1m 50cm 정도 되었거든. 처음엔 소리가 좀 멀리서 들리는 듯 싶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한 1분 지나니까 바로 내 옆에서 치기 시작했어. 책상 끄트머리랑 내가 누운 자리랑 간격이 한 30cm 정도 되었거든. 정말 기절이라도 하고 싶었어. TV 같은 데서 무서운 거 하면 그런 장면 엄청 많잖아. 어떤 사람이 귀신을 보게 되고 비명 지르면서 갑자기 기절하는 거. 다 거짓말이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입도 뻥끗할 수 없었어. 소리 지르면 그 여자가 날 해코지할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 그리고 기절하기는커녕 정신은 더욱더 또렷해지고 아무튼 그렇게 대치는 10여 분간 이어졌어. 난 눈 질끈 감고 있고 그 여잔 내 바로 옆에서 미친 듯이 책상을 치고 있고 근데 웃긴 게 그렇게 10분 정도 상황이 지속되니까 무섭긴 엄청 무서운데 왠지 보고 싶은 거야. 그 여자 꼬락서니를. 그래서 난 살짝 눈을 떴다가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됐지. 그 여자 얼굴이 바로 내 앞에 있었거든. 조금 비스듬하게. 얼굴은 엄청 찌푸려져 있는데 입은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더라고. 마치 어렸을 적 들었던 빨간 마스크 같았어. 그리고 더 젖 같은 건 그 여자 몸은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는 거야. 한 손으로는 책상을 미친 듯이 치고 목만 길어져서 내 얼굴 바로 옆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던 거지. 아 미안. 그때 생각하다 보니까 욕을 해버렸네. 암튼 난 다시 눈을 감았고 그 여자는 1시간 정도 책상을 치다가 새벽 4시에 맞춰놓은 알람이 울리니까 갑자기 책상 치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하지만 무서워서 그 후로도 1시간 정도는 눈을 뜨지 못했어. 두 번째 이야기, 만물상점.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이제 많이 늙었다니까. 그곳에서 밝은 빛이 조금이나마 새어오는 곳을 향해서 한 인형이 걸어갔다. 그 인형은 어두운 곳의 한 곳을 덥석 잡더니 문고리를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던 칠흑 같은 방에 문 형태가 나타나더니 쥐키한 먼지들이 우수수하고 떨어져 내렸다. 그 인형은 눈살을 찌푸리며 떨어지는 먼지들을 바라보다가 밝은 빛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빌딩의 숲에서 우연하게 우뚝 솟은 빌딩을 바라보던 남자가 빌딩의 정문을 보며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다. 이윽고 인자한 웃음이 새겨져 있는 할아버지가 정문을 열고 나왔다. 청년은 긴장한 듯 이리저리 서성하다가 할아버지를 보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할아버지, 오냐 오냐. 오랜만이로구나. 이번 장사는 처음이지? 네. 긴장이 되네요. 그제야 청년이 긴장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자, 바꿔라. 할아버지는 그윽한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다가 들고 있던 짐을 청년에게 던졌다. 그런데 그 짐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다.
청년의 키를 넘겨버린 짐이 청년 쪽을 향해 날아왔다. 할아버지. 청년은 다급하게 소리 지르며 짐을 받았지만 그 무게에 눌려 불석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내가 자는 동안 힘이나 단련하지. 그동안 논 거냐?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연유가 여태까지 살롱에 돈만 부리고 다녔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깨어날지 몰랐다. 좀만 봐주세요. 짐에 짓눌린 청년은 속이 답답할 텐데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가 청년에게 다가와 짐을 들었다. 할아버지는 청년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찼다. 자, 그럼 장사하러 가볼까? 네. 청년은 답답한 숨을 토해내며 몸을 일으켜서 할아버지의 뒤를 뛰어서 따라갔다. 할아버지는 걸어가고 있었지만 거리가 도저히 좁혀지지가 않았다. 할아버지 좀만 천천히. 청년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에잉,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구나. 할아버지는 제자리에 멈춰서 짐에 손을 넣고 무엇인가를 찾는 듯 뒤적거렸다. 그러더니 보글보글거리는 액체가 담긴 병을 청년에게 던졌다. 청년은 이런 일이 익숙한 듯 액체가 담긴 병을 단숨에 원샷을 했다. 청년의 얼굴은 똥 씹은 상이 되더니 몸을 이리저리 비틀기 시작했다. 관절들이 소리를 질렀다. 이윽고 청년은 기분 좋은 웃음을 지으며 걷고 있던 할아버지의 뒤를 천천히 쫓아갔다. 그러더니 신기하게 좁혀지지 않던 거리가 천천히 좁혀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매번 고마워요. 청년은 실없는 웃음을 흘리며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무엇인가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었다. 그나저나 할령아. 네. 할아버지가 무엇인가가 생각난 듯이 할령이라고 불린 청년을 바라보았다. 우리 어디다가 자리 잡지? 청년도 그제야 깨달은 듯 나지막한 탄성을 내질렀다. 노정 어때요? 집 구할 때까지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미성이 그녀는 왜 이런 자식을 남기고 떠나가지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보니 무서운 인상을 쓰고 있는 할령이 보였다. 다음부터 그 이야기하면 진짜 떠날 겁니다.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더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저기가 좋겠구나. 할령은 삐진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에 메고 있던 거대한 돗자리를 피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돗자리에 앉더니 짐을 옆에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할령은 푯말과 망치를 꺼내더니 푯말을 돗자리 앞에 내려 찍었다. 그리고는 망치로 푯말을 몇 번 두드렸다. 할령은 뿌듯한 얼굴로 푯말을 바라보았다. 뭐든지 팝니다. 만물상점. 장사 시작. 할아버지 장사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오네요. 내가 자는 동안 사람의 안목이 많이 낮아졌구먼. 그렇게 둘이서 잡담을 나누는데 저 멀리서 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걸어왔다. 아이씨, 피부가 이게 뭐야? 학생은 걸어가면서 계속 피부를 매만졌다. 학생은 할령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푯말을 봤다. 뭐든지 팝니다. 저기요 아저씨 로션도 팔아요. 아저씨. 할령은 잠시 패닉에 빠졌다. 오냐? 로션도 판다. 할아버지가 대신 대답했다. 그러면 아무거로 주세요. 얼마죠? 그것을 아는 할령은 현재 패닉에 빠져 있는 중. 할아버지는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더니 짐 속에서 로션을 꺼냈다. 10,000원 일세. 학생은 10,000원을 내고 로션통을 받아든 뒤 달려갔다. 할아버지, 그 새끼 어디 갔어요? 손님이다. 네. 그분 어디 갔어요? 할아버지와 그 손자는 손님이 왕이다라는 철학을 가진 덕에 호칭이 이렇게 종종 바뀌기도 했다. 같이. 뭐 팔았어요? 네. 네. 그들이 파는 물건들은 예전 연금술사가 존재하던 때에 자신들의 한을 담아 만든 물건들이 그들에게 넘어와 파는 중이었다. 로션을 사갔어. 가장 골치 아픈 물건이 사라졌네요. 시발 학주 개새끼. 아까 그 로션을 사간 학생이 욕을 하며 교실에 들어섰다. 그러더니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불편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눈가라 개새끼야. 찬행이를 보던 학생이 그를 바라보다가 맞을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비굴해졌다. 시발 기분 개더럽네. 찬행이는 상스러운 욕들을 뱉으면서 거울 앞에 섰다. 오, 좋은 거네. 찬행이는 로션을 살펴보다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어느 정도 기분이 풀렸는지 찬행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로션을 바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머리에 멋을 낸 뒤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자리에 앉는 순간이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지면서 나른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일진도 수마에 빠져들었다. 이게 뭐야? 찬행이는 갑자기 눈앞에서 달려드는 갯대를 보고 놀랐으나 침착하게 발로 하나씩 걷어찼다. 시발. 그렇게 개차기에 열중하던 도중 발목에 강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찬행이가 힐끗 쳐다보니 도베르만처럼 생긴 개새끼가 발목을 물고 있었다. 물리 선생님은 난데없이 졸고 있던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자 들고 있던 분필로 던졌다. 찬행이는 자리에 앉은 뒤 꿈의 내용을 생각하고 있을 때 종이 쳤다. 잠시 후에 갑자기 발목에 통증이 느껴져서 화장실로 가서 발목을 걷어 올렸다. 시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발목에 마치 개가 문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찬행이는 가는 길에 머리를 다시 매만졌다. 어느새 로션의 특유한 미끌미끌한 감촉이 사라져 있었다. 시발. 이건 또 왜 이래. 상식적으로 로션이 물에 닿지 않는 이상 풀릴 리는 없었다. 찬행이는 로션을 다시 바르고 교실로 돌아왔다. 또 몸이 나른해져 왔지만 그런 꿈을 또 꾸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정신력은 또 수마에게 지고 말았다. 시발. 찬행이는 또 개새끼들이 덤빌까봐 저 옆에 보이는 건물 안에 숨어들었다. 그리고는 강목을 하나 들고 문을 걸어 잠갔다. 날씨가 매우 음산했다. 킁. 찬행이는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더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자 비로소 안심했다. 찬행이는 문에 기대어 뒤를 돌아보는데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찬행이는 강목을 이리저리 휘둘렀다. 찬행아. 순간 찬행이는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등골이 오싹했다. 시발. 누구야? 찬행은 집중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았다. 강진이. 강진은 자신의 짝이었다. 찬행아.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할 말이야. 너 왜 여기 있어? 아니. 그게. 시발. 말해봐. 그게. 네 로션 발랐더니 갑자기 졸려서 잤는데. 그나저나 찬행아 어떻게 하지? 나 태도 점수 깎이면 어떻게 해? 시발. 알바야. 찬행이는 화를 내고 주변을 둘러봤다. 찬행이는 잠시 화를 가라앉히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강진은 그것을 보고 화내는지 알고 노심초사 눈치만 살피기만 했다. 분명 아까 40분 정도 뒤에 깼는데 지금은 1시간이 지나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이 아니라 고통을 느껴야 깬다는 건가? 야 강진. 응. 병신. 뭘 그렇게 놀라냐? 미안. 아니 그거 말고 나 한번 때려봐. 응? 때려보라고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강진은 그를 보고 눈치를 보더니 그를 살짝 쳤다. 더 세게. 이젠 퍽 소리까지 났다. 더 세게 시발. 남자가 그렇게 힘이 없냐? 괜찮아. 시발 왜 안 깨는 거야? 찬행은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창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야 강진, 너 먼저 나가봐. 문을 열고 강진을 떠밀었다. 강진이 공터의 중앙쯤에 갔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강진 쪽으로 걸어갔다. 여차하면 강진을 버리고 도망갈 생각으로 강진의 뒤에 섰다.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서 갯대가 몰려오더니 찬행이를 덮치기 위해 혈안이 됐다. 찬행은 강진을 잡아서 갯 쪽으로 밀려 했으나 강진이 갑자기 그의 소매를 덥석 잡았다. 나 혼자 죽게. 너도 같이 죽어야지. 강진이 그를 보며 섬뜩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강진의 얼굴이 기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칼로 얼굴을 정확히 반으로 가른 듯 붉은 혈선과 왼쪽 얼굴에는 강진의 일그러진 얼굴, 오른쪽에는 자신의 얼굴이 있었다. 잠시 후 질려버린 찬행의 얼굴을 개들에 이빨이 물어뜯었다. 할아버지, 꿈이 진짜가 되는 로션 말이에요. 설마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만약 그 학생이 착한 학생이었다면 벼락부자, 여자 천국 이런 걸 꿈꿨겠지 뭐. 나쁜 학생이었다면요. 글쎄 권선징악이겠지 뭐. 그런가요? 전 벼락부자였으면 내가 착한 일 한 게 있더냐. 할아버지, 오냐. 요즘 손님이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다. 얼른 이 물건들 처분해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손님이에요. 그렇구나. 문 쪽에서 아빠로 보이는 사람과 장님인 듯
검은 안경을 쓴 딸이 손잡고 들어왔다. 저기 그 각막 파나요? 각막이요? 하이영은 되물었다. 각막이요. 불법인 건 알지만 합법적으로 하면 너무 까다롭고 기증한다는 사람도 없어서 그런 걸 팔지안. 하이영은 거부하려 했으나 할아버지가 나와서 말을 잘랐다. 네, 기다리십시오 손님. 할아버지는 상점의 으슥한 곳에 가더니 조심스럽게 무엇인가가 담긴 병을 꺼내었다. 그냥 가져가시죠. 네.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은 당황했다. 공짜라니 당황할 법도 했다.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니. 하이영은 그 각막이 무슨 물건인지 알고 있기에 웃음을 참고 있었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가자 하이영이 매우 웃으며 할아버지를 툭툭 치기 시작했다. 아프다. 네, 네. 하이영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문 쪽을 바라봤다. 그나저나 저 두 명 중에서 누가 죽을까요? 내 생각엔 아버지가 죽을 것 같구나. 예. 왜요? 각막을 이식받은 딸이 죽어야죠. 아버지라니까. 딸이에요. 내기할까? 좋죠. 뭘 걸고 할까요? 수명 100년에다가 카운터 자리 맡기. 콜. 하이영이 이상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대답했다. 아빠 나 이제 낫는 거야. 그럼 착한 사람들이 너한테 선물해 준 걸로 낫는 거야. 아까 다녀왔던 딸이 병원에서 아버지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아버지가 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잠시 후에 수술실에 사람들이 들어서자 아버지는 밖으로 나갔다. 아빠 좀 이따 봐. 그래. 아버지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제발 딸아이가 성공적으로 수술하고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실 아버지는 만물상점에 얻은 각막이 잘못된 건 아닐지 심히 불안했다. 그렇게 아버지는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수술실의 문이 벌컥 열렸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오더니 땀으로 인해 입에 달라붙은 마스크를 떼며 말문을 열었다. 조금 있다가 자녀분께서 일어나실 겁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잠이 들었다. 아빠, 아빠. 그렇게 곤히 자던 도중딸이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떴다. 그러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만지는 딸아이를 볼 수 있었다. 아빠, 나 앞이 보여. 아버지는 허탈하게 웃으며 딸을 감싸 안았다. 아빠, 근데 병원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으나 4명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딸이 각막을 이식받은 지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아 잠시 동안 난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빠, 엄마랑 화해한 거야? 응? 엄마가 아빠 손 잡고 웃고 있는데 딸의 엄마는 죽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딸은 죽은 엄마가 보인다고 했다. 순간 그 만물상점이 떠올랐던 건 신이 주신 예언이었을까.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만물상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다. 아빠, 저기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 옆에 무섭게 생긴 언니가 목을 조르고 있어. 아버지는 다급히 그쪽을 바라봤지만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가 괴로운 표정을 짓더니 쓰러졌다. 어머, 저기요, 괜찮으세요? 벤치 근처에 있던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엔 살아날 가망이 없었다. 아빠, 저 택시기사 아저씨, 우리 엄마가 맞때리는데. 아버지가 다급히 택시기사를 보았지만 그저 묵묵히 운전만 할 뿐이었다. 게다가 부인이 택시기사를 왜 때리겠는가. 그는 그저 만물상점에 빨리 가고 싶었다. 잠시 후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택시기사가 비틀비틀거리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딸의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기겁하여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 택시기사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저기요. 일어나봐요. 그는 다급하게 외쳤다. 택시기사가 눈을 뜨더니 핸들을 잡던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로 희번덕한 눈으로 아버지를 보았다. 왜? 옆에서 딸이 걱정스레 바라보았지만 아버지는 겁에 질려 핸들을 놓아버렸다. 택시는 바로 앞에 전봇대를 피하지 못한 채 정면 충돌했다. 그렇게 택시가 찌그러진 채 있을 때 택시의 문이 벌컥 열렸다. 그곳에서 머리가 아픈지 머리를 부여잡고 나왔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차라는 표정으로 택시에 들어가 딸을 둘러매고 나왔다. 아빠, 정신 차려. 아빠, 정신 차렸구나.
구급차에 안에서 딸이 힘겹게 눈을 뜨자 아버지가 눈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 왜? 아빠, 어딨어? 나 여기 있어. 눈이 안 보이는 거니? 아빠, 여기 있구나. 딸이 아버지를 발견했는지 아버지에게 손을 뻗었다. 딸의 손이 아버지의 얼굴을 관통하자 딸과 아버지의 얼굴에는 의문이 가득해졌다. 하지만 딸은 잠시 동안 자신의 손을 바라보더니 아버지를 보며 웃었다. 아빠도 엄마랑 똑같아졌구나. 하이영 이 녀석아. 내가 이겼구나. 수명은 필요 없다. 오래 살아서 뭐하노? 카운터나 보거라. 그 일이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난 뒤 드디어 가게를 차렸다. 만물상점. 싸게 줄게. 이런 화끈한 간판에도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광고나 한번 때려봐요. 광고 때리면 트레저 헌터들이 내 물건들을 알아보고 개떼처럼 몰려올 거다. 그건 안 되죠. 우리는 이것을 다 못 판다면 지옥에서 억겁의 세월을 지내야 한다. 저주받은 물품들을 소지한 죄로. 어서 오세요. 하이영은 활기차게 외쳤다. 문에 다크서클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올 것 같은 여자가 들어섰다. 무슨 일로?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다크서클 여자는 나가버렸다. 뭐야? 그렇게 어이없는 일을 겪고 며칠이 지나갔다. 그 3-4명 정도가 가게에 들러서 물건을 사갔다. 영혼 들린 기타, 귀신과 교감할 수 있는 반지, 귀신이 보이는 강맛. 먹을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물건을 산 손님들은 다시 이 가게에 오지 못한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저승의 손님이 되어 있을 테니까. 어서 오세요. 하이영은 밝게 웃으며 문 쪽을 쳐다보았다. 저기, 또 다크서클 여자다. 왜요? 하이영은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자는 매일같이 찾아와 하는 말이죠. 저기 한 뒤 나가는 것이었다. 그게 자신감이 생기는 물건 같은 거 없나요? 드디어 그녀가 원하는 물건을 말했다. 있습니다. 있어요. 이쪽으로. 하이영은 그녀를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더니 등불을 켰다. 아, 찾았다. 이거는 자신감이 생기게 하는 목걸이에요. 오즈의 마법사에서 사자가 찾던 목걸이죠. 10만원 되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돈을 지불했다. 하이영은 그녀에게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어울리네요. 저기 그러면 자신감은 언제? Right now.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그 여자에게서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얼굴의 활기참이 자리 잡았다. 하이영은 그녀를 보며 잠시나마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손님. 하이영은 그녀를 배웅한 뒤 카운터에 앉아 멍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 물건 성능이 너무 좋다. 나는 회사에서 잘릴 뻔했지만 겨우 면했고 좋아하던 남자한테도 고백을 해서 사귀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도 많아지고 여러 동아리에도 가입하게 됐다. 배낭여행 동아리, 번지점프 동아리, 수영 동아리 등등. 나는 이 삶이 너무 좋다. 이제는 어제의 이희수는 없어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희수만 있다. 야호. 나는 동아리 회원들과 산 정상에 올라가 소리를 질렀다. 속 안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 희수 씨는 왜 그렇게 활발하세요? 이런 제가 보기 싫으세요? 아니에요. 보기 좋은 거려. 진짜 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나는 어느 날 번지점프 동아리들끼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번지점프대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번지점프는 너무나도 짜릿하고 내가 자유를 얻은 것만 같았다. 예전에는 이런 걸 왜 몰랐었을까? 바보같이 울기나 하고. 나는 거울을 보며 웃다가 시계를 보았다. 어머, 늦었네. 나는 편한 운동화를 신고 나가려고 문을 열었다. 응? 갑자기 내 몸이 기울어진다. 기울어지면서 내 발을 보니 풀어진 신발끈을 내 오른발이 닿고 있다. 나도 참 덜렁거린다니까. 일어나서 신발끈을 고쳐 매고 몸을 툭툭 털었다. 그런데 갑자기 목걸이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 안 돼. 나는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 목걸이를 주워서 살펴봤다. 약간 금이 가 있었다. 뭐 괜찮겠지. 번지점프하고 집에 오는 길에 만물상점에 들려서 고쳐달라고 하자. 나는 목걸이를 다시 착용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미안해요. 제가 늦었죠. 희수씨, 좀만 더 빨리 와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나는 움찔했지만 왠지 평소와 다르게 힘이 넘쳤다.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번지점프대에 올라갔다. 누구 먼저 뛰실래요? 제가 먼저 뛸게요. 나는 허리춤에 달린 안전끈을 보며 웃음을 지었고 저 까마득한 땅을 향해 뛰었다. 순간 하늘을 나는 것 같았고 그 시간은 금방 끝나버렸다. 나는 다시 번지점프대에 올라가 다른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걸 보고 있었다. 겁쟁이, 그거 가지고 그런 괴성을 질러? 적어도 번지점프대 마니아라면 안전끈 없이 뛰어내려야지. 한 남성이 다가와서 농담조로 말했다. 무슨, 난 마니아라고. 안전끈 없이도 뛸 수 있어. 나는 순간 호기가 발동해서 말을 뱉었지만 아차 했다. 그래, 뛰어봐. 나는 발발 떨며 번지점프대 앞에 안전끈 없이 섰다. 안 돼요. 위험합니다. 저 멀리서 안전요원이 다가온다. 하지만 까마득한 땅을 보면 무서워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걸까? 나는 눈을 감고 앞으로 점프했다. 난 할 수 있어. 어디선가 괴성이 들려온다. 머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온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너무 아파서 비명조차 내지를 수가 없다. 할아버지, 너무 나대면 안 되는 건가요? 고름고름. 너무 나대면 말이야.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건 순식간이란다. 능력이 있으면요. 나대도 되지. 나대도 되고 말고. 할아버지, 우리 이 물건들 언제 팔아요? 한 300년만 더 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신에게 저주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수명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소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언제 기다려. 원래 천국 가는 건 인내가 필요하단다. 할아버지 근데 이 물건들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못 줘요. 줄 수 있지. 줄 수는. 근데 사실을 말해야 한단다. 이 물건들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간다고요. 그리고 그 말을 믿냐고 물어보면 믿는다라고 말하면 되고요. 그래. 말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겠니? 돈 주면서 가지라고 하면요. 응. 글쎄다. 해볼까? 네. 녀석. 제가 500만 원 드릴 테니까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가는 물건들을 가지실래요? 이거 미친놈 아냐? 누가 지옥을 가고 싶어서 그딴 걸 받냐? 할아버지 허탕이에요. 거봐. 여기 인터넷에 보면 2040년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서 지옥 가기를 끔찍이도 싫어한다고 하잖니. 미친. 그러지 말고 그냥 300년만 팔자. 안 돼요. 제길 난 천국 가야 한다고. 할아버지는 내 맘도 모르고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한시 앞에 만나야 하는데. 아, 할아버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응? 뭔데? 이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사기쳤어요. 한량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했다. 에잉, 내가 언제 사기쳤다는 게냐? 일단 서에 가서 말씀하시죠. 경찰들이 할아버지를 끌고 갔다. 서에서 할아버지와 경찰이 대화를 하고 있었다. 저기요, 근데 그 물건들 다 몰수되나요? 네, 사기죄로 잡혀갔으니 몰수되죠. 아이고, 내 아까운 물건들 아이고. 그러게 왜 사기쳤습니까? 아이고, 사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물건들을 가지면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지옥에. 지옥요. 지옥이라는 말을 듣더니 경찰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순간 할아버지는 몰수하지 않겠다고 할까봐 당황해서 횡설수설했다. 진짜 지옥 간다니까. 내 말 안 믿어? 진짜요? 그래. 지옥 간다고 내 말 믿어. 안 믿어? 경찰은 할아버지가 물건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했다. 믿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엔 드디어 해냈다는 웃음이 걸려 있었다. 할아버지, 오냐? 여기가 진짜 천국인가요? 그 두 명의 얼굴에는 당혹감에 사려 있었다.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들의 눈앞에는 눈이 부시도록 밝은 길과 물이 쏟아져 나오는 분수. 빛나는 집들과 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온화롭고 자비로워 보이는 동상 하나. 영락없는 천국이었다. 각종 동물들과 영물, 수인들이 뛰노는 곳도 있었고 기도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즉 인류라는 것들을 오는 길에 문지기 두 명과 예수 같아 보이는 사람과 그의 제자들밖에 보지 못했다. 천국인가? 가운데에 있던 석상이 말했다. 어서 와라, 나의 아이들이여. 한령아,
전곡은 맞는 것 같구나. 하이영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엄마는, 아빠는, 하이영은 석상을 움켜쥐며 말했다. 미성, 한바다는 지옥에 있다. 석상이 말했다. 하이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망연자실했다. 그리고는 울먹이며 말했다. 이곳은 지옥이야.